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3차 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교시에는 놀이 관찰 및 평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놀이 관찰 및 평가의 목적을 보면 유아 놀이 행동의 이해 부분에서 유아 놀이 관찰은 유아의 전반적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교사의 놀이 반성의 부분에서는 놀이 행동 관찰은 교사의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요. 교사는 자신의 놀이 지도 방법을 반성하고 또 유아 놀이 참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유아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놀이 교수 행동을 개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놀이 활동 계획을 위한 기초로서 유아의 놀이 행동 평가는 유아의 놀이 지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놀이 행동 및 발달 정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 활동을 결정하는 데 근거 자료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 놀이평가 결과를 통해 부모 및 교육행정가와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교사는 유아 놀이 평가 결과를 기록화하여 부모와의 면담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 의사소통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놀이 활동 기록 자료가 유아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으로는 교사가 제공하고 있는 놀이 활동 평가를 통해 각 유아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 효율성에 대해 평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놀이 관찰을 위한 일반적 원리로서 관찰자는 무엇을 관찰하며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무엇을 관찰하는가에서는 먼저 유아의 놀이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심 주제를 결정해야 되고 문제와 가설을 명료해야 합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놀이 행동의 주체자인 유아를 선정하고요. 관찰하고자 하는 놀이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이나 맥락을 결정한 후 연구하고자 하는 놀이 행동에 관한 정보 수집에 적절한 관찰 방법을 선택합니다. 관찰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관찰자는 어떻게 관찰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유아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관찰하도록 노력하고 또 가능한 한 실내와 실외 모든 영역에서 유아를 관찰하며 또 유아들끼리 서로 친숙해지고 놀이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찰하고 또 유아의 놀이 행동을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 놀이를 관찰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평가할 내용을 사전 계획하여 최대한 많은 양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 관찰 장면과 관찰 시간을 기록하고, 셋째, 대상 유아가 한 말과 행동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요. 넷째, 관찰 기록 시 불필요한 접속사는 피하고 가능한 짧고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섯째, 특별한 시간과 방법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을 관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마지막으로 유아의 전형적인 놀이 행동에 대한 표상을 관찰하기 위해 유아의 놀이 행동을 반복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관찰법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일화, 표본시, 시간, 체크리스트, 평정척도법, 영상기록법이 있는데요. 일화 기록법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간결한 형태로 기록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표본식 기술 같은 거는 미리 정해놓은 시간이나 활동이 끝날 때까지 관찰 대상이 한 말과 행동을 비디오를 찍듯이 자세히 기록하는 관찰법이고요. 시간 표직 같은 경우는 계획된 시간 간격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하여 관찰하는 방법이고요. 또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영역별 활동이나 수행 여부를 평정할 수 있는 관찰 내용의 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평정척도법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에 따라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 특성과 반응의 정도를 5점 만점이라든가 7점 만점으로 구분된 점수에 표시하는 방식의 평가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관찰법 위에 동영상 녹화를 하는 관찰 기록도 있고요. 영상 녹화를 이용한 관찰 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찰 과정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 단계로서요.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가능한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적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진이가 쌓기 영역에서 성을 쌓고 있다. 민수가 수진이 옆으로 온다. 수진이는 민수에게 민수야, 내가 만든 성을 좀 봐줘. 여기가 성문이야 라고 말한다. 민수는 정말 멋지다 하고 말하며 손으로 성 안에 들어가는 흉내를 내다가 수진이가 만든 성을 무너뜨렸다. 수진이는 야, 내 성이 망가졌잖아 하고 화를 내었고, 민수는 그래서 라고 말한다. 수진이는 화가 나서 민수를 밀쳤고, 민수는 옆에 있던 장의 등을 부딪힌다. 민수는 울면서 교사에게 선생님, 수진이가 나를 밀었어요 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일어난 장면을 가능한 자세하게 적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의 단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넘어 행동의 원인이나 그 행동을 할 때의 감정 등을 추측해보고 기록된 자료의 의미를 찾아보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진이는 자기가 성을 만든 것이 기뻤고 이를 민수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반면 민수는 수진이가 만든 성 자체보다는 수진이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성에 들어가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죠. 의도적으로 성을 부순 것이 아닌 것이었는데 수진이가 화를 내자 오히려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평가 단계입니다. 축적된 관찰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재의 상태와 발전 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요. 이제 수진이는 자신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딱 밀치는 것보다는. 민수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고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다음, 영유아 포트폴리오 평가도 있습니다. 놀이 관찰과 활동 표본을 근거로 하여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진보를 파악하는 평가인데요. 획일적인 평가 문항에 기초하여 진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놀이 수행의 결과를 순차적으로 수집해 놓은 포트폴리오 자료집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유아의 놀이 성향과 학습 속도, 또 선호하는 놀이와 유아의 감정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평가가 대안적으로 평가로서의 유의미한 것은 평가 과정에 유아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수집 과정과 포트폴리오 자료집을 교사와 함께 보면서 나누는 상호작용은 유아로 하여금 자기 반성적 사고와 성취감을 갖도록 하지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위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포변, 유아가 수행한 모든 자료가 해당되는데요. 그림이라든가 글, 사진, 녹화자료, 유아가 읽은 책의 목록, 가정연계활동 결과물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 자료를 날짜별로 수집하기보다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 진보를 나타내는 작품 또는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활동 결과물을 선택하여 수집하고요. 결과물 선택 과정에서 그 이유를 간단히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날짜입니다. 유아가 수행한 모든 결과물과 사진, 녹화물 등은 반드시 날짜를 기록해야 돼요.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유아 발달의 과정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높은 연령의 유아는 스스로 작품의 날짜와 간단한 활동명을 기록하는 방법도 안내할 수 있어요. 다음, 수집 항목입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체계적 평가인데요. 교사가 관찰 항목과 수량 등을 사전에 계획해야 돼요. 보다 객관적으로 또 유아의 진보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죠. 수집 항목은 유아의 활동 표본을 날짜별로 수집할 때 분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즉 누리과정 요소인 신체 운동 건강, 아니면 사회 관계, 아니면 의사소통, 아니면 예술 경험, 아니면 자연 탐구 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는 발달 영역으로 나누어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이렇게 등으로 해서 수집 항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평가의 구성 요소로서 자기 반성이 있는데요. 교사는 유아가 포트폴리오 파일에 담긴 자신의 놀이 상황을 비춰보면서 놀이 수행 과정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소통 과정에서 유아가 느낀 점, 또 이전보다 발전한 점, 그다음에 수정하고 싶은 내용 등을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 유아 스스로 자신의 선택한 결과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반성적 사고, 자기 반성입니다. 또한 관찰 기록으로는 유아의 놀이 수행 과정을 교사는 전문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놀이 상황의 설명을 넘어 교사 개입의 정도와 유아의 참여도, 또 유아의 특별한 학습 유형의 태도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는데, 이때 관찰의 목적에 적합한 관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누가적인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피드백입니다. 놀이 수행 결과물과 활동에 대한 유아의 자기평가, 또 동료평가, 또 교사평가 등을 통한 피드백은 유아의 발전적인 다음 목표를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각각의 평가 내용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유아와 함께 피드백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놀이행동 관찰 및 평가 중에서 놀이행동 관찰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관찰 기법이 소개되었는데요. 발달의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전인적인 발달과 또 발달적인 존재로 유아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맥락 안에서 이해와 평가를 강조하게 되었죠. 현재 유아의 놀이를 촉진하고 또 잠재적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상황까지 고려한 대안적 관찰 기법이 현장에 소개되어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놀이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평가는 비구조화된 놀이 평가와 또 구조화된 놀이 관찰이 두 가지로 번주로 나눌 수 있는데, 비구조화된 놀이 관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비구조화죠. 이루어지는 놀이 동안의 발달 영역의 여러 기술들을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또 구조화된 놀이 관찰 같은 경우는 유아의 놀이를 언어, 의사소통 기술 등 유아의 지식과 인지 발달 단계를 드러내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 단계별 놀이 행동과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인지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이전에 이미 소개했었는데요. 평가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환경과 자료, 또 실행 방법 등의 구체적인 안내가 포함된 시간 표지법이나 체크리스트, 정도와 수준을 수량화하는 진술문이라든가 이렇게 평정하는 평정 척도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구조화된 놀이 평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비구조화된 관찰 방식으로는 일화 기록 같은 거라든가, 구조화된 관찰 방식 말고 일화 기록이 비구조화된 관찰 방식이고요. 또 구조화된 관찰 방식으로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부터 나오는 행동 목록이라든가 시간 표집이라든가 평정 척도 개발 같은 거, 또 행동 관찰 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된 놀이 관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표지법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간 표지법 같은 경우는 특정 행동을 특정한 시점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관찰 시간 동안 계속 관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찰하려는 행동 특성에 시간의 단위나 횟수, 간격 등을 선택하고 통제하여 관찰하는 것이죠. 특정 행동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경우 시간 표집의 방식은 시간의 한계나 관찰하려는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통제하게 되므로 신뢰도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대표성이 높아요. 수량화가 용이하고요. 통계 처리가 가능하고, 또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찰 가능한 행동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특정 행동에만 초점을 두므로 상호 혹은 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관찰 범주가 미리 정해진 후에 관찰되므로 관찰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조금 있죠. 또 관찰자가 미리 숙지한 관찰의 내용에 부합되는 행동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찰하게 되어 중요한 다른 행동 특성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표집의 방식으로 개발된 관찰 척도를 사용할 때에는 예비 관찰을 실행해 보고 또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해요. 또 관찰의 대상이 적거나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관찰을 실행해야 되는 경우 관찰 간격이 짧아지고 또 관찰 대상이 많거나 다양한 측면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간격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간편하고 관찰 시간도 짧게 구성한 척도는 행동 수정 연구에 많이 활용되기도 하지요. 다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표지법은요, 특정 행동을 특정 시점에서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해진 관찰 기간 동안 계속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행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관찰을 기록하는 방법은 행동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 출현 유무를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으로 행동 출현의 빈도수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시간 표지법입니다. 한 유아를 15초 동안 관찰하는 거죠. 또 유아를 동일한 방법으로 관찰 기록하고요. 첫 번째 관찰과 기록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한 20명을 딱 정해놨다 그러면 20명을 1번, 2번, 3번, 4번, 15초 동안 이렇게 20번 유아가 다 관찰되면 다시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또 20번 아이까지 15초 동안 각각 또 관찰하고 다 끝나면 다시 또 돌아와서 1번부터 15초 이렇게 관찰해 나가면서 반복하는 것이 시간 표지법입니다. 시간 표지법 방식을 취한 놀이 행동 연구로는 유아의 놀이 행동을 분류한 파튼의 연구와 루빈의 놀이 관찰 척도, 또 하우즈와 메더슨의 놀이 척도가 대표적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체크해서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혼자 놀이가 나타났고요. 병행 놀이는 이렇게 3번, 또 막 방관자, 비놀이 행동, 또 전이 행동, 또 구속놀이 중에서는 병행놀이가 2번 나타났고 방관놀이, 전이놀이에서 구속놀이에서는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표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 표지법의 구체적으로 관찰 척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루빈의 놀이 관찰 척도.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아동관계문화연구소 소장인 케네스 루빈 교수는 유아기 놀이의 복잡성과 발달 관련성을 강조하며 유아기의 놀이 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이후 위축이라든가 고립된 유아들의 놀이 행동과 비놀이 행동 특성을 연구하였습니다. 유아 놀이를 기능놀이, 구속놀이, 극놀이,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분류한 인지적 놀이 유형과 혼자놀이, 평행놀이, 집단놀이, 이런 사회적 놀이 유형을 양축으로 하여서 이 둘 간의 교차적인 놀이 행동, 즉 혼자 기능놀이를 하느냐, 혼자 구속놀이를 하느냐, 아니 집단에서 규칙 있는 게임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동이라든가 또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행동이라든가 거칠게 구는 행동, 공격성, 탐색 등의 비놀이 행동 개념까지 모두를 유아기의 놀이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놀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우즈와 메드슨의 또래놀이 척도를 보면 또래놀이 척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에 또래놀이 가운데 사회적 능력에 주안점을 둔 행동연구의 대표적인 관찰 도구입니다. 파튼의 연구 이후 발달적 맥락에서 또래놀이가 갖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많은 발달 이론가들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하우즈 등은 놀이 관찰을 통해 유아기에 나타나는 놀이 양상의 변화가
가운데 질적인 변화, 즉 사회적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는 발달적 맥락과 위계를 반영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수정해 왔습니다. 이 척도를 이용하여 유아의 사회적 놀이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회 15초를 관찰하고 나타나는 놀이 행동 특성과 수준을 해당 칸에 이렇게 체크 기록하고, 교사와 상호작용이 있었으면 표기하고 놀이 영역과 사용한 놀이 자료들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 기록을 반복함으로써 유아가 놀이하는 가운데 사회적 인식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다른 유아와의 협력 수준 등을 알게 되고요. 또 교사와의 상호작용 유무와 자주 참여하는 놀이 영역과 좋아하는 놀이 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사회적 놀이의 수준을 이해하고 질을 높여주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표지법입니다. 하우즈 또래놀이 척도로서 수준 6가지입니다. 수준 1은 단순 병행놀이, 근접한 곳에서 비슷한 활동을 참여하거나 언어를 통한 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준 2는 관심을 가진 병행놀이입니다. 수준 1에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첨가되었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나 다른 유아의 존재와 현재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유아의 놀이를 모방하는 단계입니다. 수준 3은요. 단순 사회놀이로서 유아들은 같으나 유사한 놀이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협동활동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준 4는 상호 보완적 놀이 단계로서 서로의 행동이 서로에게 반영되는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거나 게임하기 같은 것입니다. 수준 5는 협동적 사회 가작화 놀이로서 유아는 사회적 놀이를 하는 동안에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또 역할이 분명하게 명명될 필요는 없으나 유아의 행동은 맡은 역할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준 6으로는 복합적 사회 가작화 놀이로서 놀이에서 사회 가작화 놀이와 또 상위 의사소통, 놀이단에 간에 합의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상위 의사소통 모두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요. 명명하기라든가 역할 정하기, 새로운 놀이 각본 제안, 또 현재 놀이 장면을 수정하고 다른 유아의 행동을 가르쳐 주기 등이 6수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시간 표집에 이렇게 놀이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 단순 병행 놀이는 2명의 유아가 놀잇감 자동차를 밀면서 놀고 있어요. 유아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상호작용이 없으며 서로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않고 있는 놀이가 단순 병행놀이라면 이 수준의 병행놀이인데 상호 인식 병행놀이입니다. 2명의 유아가 놀잇감 자동차를 밀면서 놀고 있는데 한 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다른 유아도 다 같이 움직여요. 같이 놀진 않았지만 이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놀이, 병행놀이. 3 수준으로 단순 사회놀이입니다. 미술 영역에서 2명의 유아가 서로 이야기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단순 사회놀이라면 상호 보완적 놀이로서는 5명의 유아들이 술래놀이를 하고 얼음땡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 수준보다 조금 높은 5수준 협동적 사회 가작화 놀이라면 3명의 유아들이 손님과 주인 역할을 맡아서 미장한 놀이를 하는 거죠.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6수준이라면 복합적 사회 가작화 놀이로서 3명의 유아들이 상위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역할을 정해, 예,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야, 이런 역할도 정하고 놀이 각본을 제안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 간다고 하자. 그럼 이제 지금 가는 거야. 뭐 이렇게 각본도 제안하고 또 사회 가작화 놀이를 실시하는 것들이 복합 사회적 놀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위 의사소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놀이에 기초한 시간 표지법 평가 실제를 보면은요. 기록 해석 평가인데요. 먼저 기록을 보면은 이제 항상 유아의 관찰 대상자의 이름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연령을 꼭 써야 되고 연령 가로 옆에 그날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작성했다라고 쓰는 게 중요하겠죠. 어느 영역에서 관찰 영역에서
어느 관찰 영역이냐면 자유선택 관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놀이는 얼마큼 나타났고 뭐 병행놀이는 얼마큼 나타났고 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놀이 관찰에 필요한 해석입니다. 해석, 이 사례에서 앞에 사례죠. 여기 김영수라는 아이죠. 여기 사례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이 사례에서 영수는 놀이는 15번 나타났고 비놀이는 16번 나타났어요. 영수는 놀이에 참여하기보다는 뭐 배회라든가 전이, 방관, 비놀이 형태가 많이 나타났죠. 보면은 비놀이 형태가 아주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놀이에 참여한 경우 놀이 유형은 혼자 하는 기능놀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구성놀이, 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보다는 이쪽에 혼자 하는 기능놀이가 좀 많이 나타났죠. 영수는 만 5세임에도 또래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혼자 기능적 놀이를 많이 했어요. 자, 몇 가지 해석입니다. 기록을 했으면 해석했죠. 그 다음에 평가를 볼까요? 영수에게 이러한 놀이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교사는 영수를 사회성이 부족한 소극적인 아이로 평가할 수 있고 또 인지적 놀이 수준이 낮은 아이로 평가할 수 있고 영수에게 교사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교사는 영수가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건을 만들거나 또 집단 놀이에서 교사가 놀이 참여자로 함께하여 영수를 놀이에 끌어들이고 다른 유아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게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표지법입니다. 시간표지법의 장단점을 정리하였는데 장점으로는 다른 관찰법보다 신뢰도와 객관성이 높고요. 자료 수집 면에서 효율적이고 관찰 결과를 해석할 때 시간과 노력이 절약될 수 있고요. 수량화를 통해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빠르게 일어나는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집단 모두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질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유아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을 관찰하기에는 부적합하죠. 행동 간의 상호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행동 목록법을 관찰 방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목록법은 관찰해야 할 행동의 목록표를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행동의 존재 이유물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유아들이 관찰해서 행동 목록표를 사용하는 경우 놀이의 특정한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놀이 관찰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특별한 훈련 없이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관찰 방법으로 유아 행동을 계속적으로 작성함으로써 단계적인 놀이 행동 발달 상태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의 존재 유무만 기록함으로써 행동 출현 유무는 알 수 없어요. 행동이 있다 없다 하는 유무를 알 수 있으나 그러한 행동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나타난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는 게 단점일 수 있어요. 또한 행동 목록은 유아의 활동이나 놀이 과정 또 환경 등 관찰 가능한 요소로 미리 정해놓은 항목에 예, 아니요, 그렇다, 혹은 관찰된다, 관찰되지 않는다 등으로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놀이 활동을 관찰하는 평가 도구로 개발되었습니다. 또 유아가 놀이와 작업을 하는 동안에 관찰된 행동들을 좀 더 단순하면서도 특별한 정보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자연적으로 정보가 모아지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행동 목록의 내용은 교사와 연구자가 관찰하려는 목적에 입각하여 어떤 상황에서 흔히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는 구체적인 행동의 목록들을 구성합니다. 명확하게 관찰될 수 있는 사실적이어야 하고요. 또 주관적 판단의 의지를 남겨놓아서는 안 되고 또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이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관찰 기록 결과가 단순한 표기만 남을 뿐 관찰자의 판단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폐쇄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 목록표입니다. 표를 보면은
어, 놀이에서의 사회성 발달을 이제 행동 목록표에 의해서 체크하는 건데요. 다음은 이와의 놀이에서 사회성 발달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이다. 체크리스트에 있는 행동이 나타나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오 했는데, 보면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할 때,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게 되면은 예, 뭐 다양한 놀이에 참여한다 하면 예, 아니요 표시하고, 친구에게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다 하면 예냐 아니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이제 행동 목록표입니다. 행동 목록표의 놀이 행동 발달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놀이 행동과 자조 기술이 여기 크게 나타나고, 뭐 자아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요. 도움 없이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면 관찰되면은 그런다. 자료를 스스로 선택한다 뭐 그런다. 자료를 도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찰되지 않은 것들이 뭔가 사후 잘 놀이는 하는데 사후 정리 정도를 한다. 정리 잘 안 하나 보죠. 관찰되지 않을 때는 체크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놀이 행동 발달 행동 목록표에 의해서 행동 발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예입니다. 놀이 행동 목록표를 또 보면 사회적 능력을 또 보는 표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개별적 특성 및 자기 표현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 5가지 이상 있는데, 항상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지, 뭐 교사나 또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지, 그렇다 하면 이제 의존하는 아이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등원하는지, 항상 거절하거나 반대로 행동하는지, 뭐 감정이입하는 능력을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밖에 뭐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보살피는 행동을 보이며, 친구가 없을 때 그리워한다든가, 뭐 유머가 풍부하다든가, 예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느냐, 뭐 불끈불끈 화를 잘 내느냐, 뭐 이런 것들, 옳고 그른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능력 그 행동 목록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행동 목록법의 장점, 단점을 정리해 보면, 장점은 특별한 훈련 없이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관찰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고 체크만 하면 되니까, 관찰 대상 유아의 행동 유무를 빠른 시간 내에 관찰할 수 있고요. 유아의 단계적인 행동 발달 상태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번 달에는 나타났는데 다음 달에는 뭐 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단계적인 행동 발달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거. 단점으로는 빈도와 질적인 측면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나타나냐, 조금 나타나냐, 많이 나타나냐, 그런 거 관계없이 나타나면 무조건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적인 측면을 놓칠 수가 있고, 행동 지표를 개발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이렇게 뭐를 관찰하고 뭐를 목록표로 만들어야 될지, 이렇게 지표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세 번째 사건 표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표지법은 하나의 특정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할 때만 관찰하는 방법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 출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생 시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건 표지법은 관찰 시간이 적게는 들지만 행동의 원인을 알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긴 해요.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 엔터시던트를 사용하여서 그 앞에 A를 약자로 썼어요. 그 다음에 뭐 사건의 행동, 지금 나타나는 행동이죠. behavior, 그 약자를 따서 B라고 했고요. 또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난 후의 결과, 뭐 consequence의 그 C를 따서 C, 그래서 A, B, C라고 명명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반응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과, 또 도표를 가지고 미리 정해진 범주의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어났나 하는 빈도죠. 빈도 사건 표지법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 표지법을 개념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찰하고자 하는 특정 행동이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기록하는 방법으로,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으며, 특정 놀이 행동의 원인을 알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행동이에요. 막 어떤 아이가 막 때리려고 잘 때리는 아이가 있으면 어떨 때 저렇게 잘 때리나 봤을 때
그런 때리는 행동이라든가 뭐 욕하는 행동이라든가 폭력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행동, 이런 특정 놀이 행동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자 할 때 기록하는 방법은 먼저 관찰하려고자 하는 선행사건 A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행동, 지금 딱 나타나는 행동 B라고 했죠. 그리고 후속 결과 C라고 했죠. 그 행동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은, 이 방법의 장점은 사건의 전후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 놀이 행동의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며 자주 일어나지 않는 특정 행동을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교사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며 관찰 초점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교사의 주관적 관점이 반영될 수도 있는 그 관찰법입니다. 다음 네 번째 평정척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평정척도는 발달과 상황에 대해 기술된 평가 항목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수식적인 구조가 아니라 관찰된 것 중 기술된 항목에 가장 밀접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내지는 최소, 뭐 단순 내지는 복잡, 뭐 초기 아니면 후기로 기술된 목록에 대해 뭐 그렇다 해서 그렇지 않다, 뭐 3단계 평정부터 매우 뭐 항상이라든가 매우 뭐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5단계라든가 7단계 평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행동의 이유문이 아니라 행동 출현 빈도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이용합니다. 관찰하고 평정하는 행동의 차원을 연속 손상의 범주로 보고 관찰 행동의 수준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진술문이나 수량화 혹은 도식화된 평정 척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아의 놀이 행동을 관찰하고 평정 척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평가 항목에 기술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요. 관찰자의 판단이 아니라 관찰된 사실에 입각해서 평정해야 합니다. 여럿이 관찰하에 협의하고 가장 높고 낮은 점수를 뺀 평균 점수를 참조함으로써 편견을 줄이고 타당도를 증가시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평정척도의 사례를 좀 보겠는데요. 평정척도는 놀이 행동의 질을 판단하고 또 행동이 나타나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평정척도는 행동의 유무를 단순히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관찰자가 행동의 정도와 행동의 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5단계로 여기 보면은 다양한 놀이에 참여한다 했으면은 참여하는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아주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잘 참여하는 것까지 점수를 이렇게 주어서 표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학교에도 뭐 나중에 마무리 때 뭐 교수평가라든가 학습평가 할 때 이렇게 표시하지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항목에 가장 일정한 것을 선택할 때 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1점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정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5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특정 행동 출현 빈도 수준 파악에 용이하고 많은 항목을 관찰해야 할 경우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평정적도는 측정하기가 어려운 광범위한 행동이나 속성을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장점입니다. 또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작성하는 데 시간이 적게 소요되며 놀이 발달 영역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 반면에 단점으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관찰 항목 개발이 어렵다는 것과 또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서 4점도 줄 수 있고 5점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넷의 놀이성 척도와 펜의 상호작용적 놀이 척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넷의 놀이성 척도입니다. 바넷의 놀이성 척도는 5점 평정 척도로 유아기 놀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로 인정받습니다. 바넷은 놀이에 관한 정의를 유아가 놀이하려는 내적 성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리버반의
그 놀이 정의에 기초하여 신체적 자발성이라든가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 유머 감각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후 놀이성을 주어진 상황과 상호작용의 질에 따른 유아의 내적 성향으로 간주하고 외적 환경과 성취 요인에 초점을 두어 유아기 놀이성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도구를 타당화시켰습니다. 최근에 놀이성과 놀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또 자녀들의 놀이 성향과 부모의 놀이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도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네스의 질문지를 보면은요, 그 신체적 자발성 부분에서는 뭐 놀이하는 동안 운동 협응 능력과 활동 수준을 뭐 파악한다든가, 또 사회적 자발성 같은 경우는 놀이와 친사회적 행동 동안 상호작용의 질을 본다든가, 또 인지적 자발성 같은 경우는 창조적인 놀이와 놀잇감의 창의적인 활용과 같은 놀이의 창의적이고 상상적인 측면을 본다든가, 또 즐거움의 표현 같은 경우는 놀이 동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현의 수준을 좀 본다든가, 또 유머 감각 같은 경우 자신의 유머 감각 표현과 타인의 유머에 대한 반응 같은 것을 1점, 2점, 3점, 4점 놀이 수준이죠. 뭐 1점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1점을 준다든가, 또 아주 많이 나타날 때는 5점을 주는 이런 평정 척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펜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척도를 보면 펜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척도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아동발달연구센터에서 유아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능력이 후일에 학업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또래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연구하고자 고안된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든가 유머, 충동, 활동성, 또 모험심, 사교성, 행복감, 바보짓, 농담, 놀리기 등 상황을 재구성하고 유아기의 놀이 성향을 정의하면서 2달간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또래와의 놀이 행동 관찰,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며 총 32문항 4점 평정독도로 개발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움츠리기, 뭐 놀이 시작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기라든가 교사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척도로 만들었고요. 놀이 상호작용 같은 경우 다른 유아가 상처를 받고 슬플 때 위로해 준다든가, 또 다른 유아 돕기라든가, 또한 놀이 방해 같은 경우는 싸움과 논쟁을 시작한다는 아이든가, 아니면 고자질 잘하는 아이들, 뭐 놀이 단절 같은 경우는 다른 유아에 의해 무시되기라든가 놀이 집단 주변을 배회하는 거, 이런 거를 척도로 만들었습니다. 일화 기록법을 일화 기록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이나 발생 직후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정한 사건, 즉 에피소드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관찰하고 기록이 가능하고요. 관찰 시간이나 사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실에서 교사가 영유아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영유아가 일상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관찰 도표나 특수한 장치가 필요 없고 모든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특수한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종이와 기록 도구만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놀이 동안 발생한 특정 사건이나 유아 놀이 능력이라든가 유아 전반 발달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특정 행동이나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유아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일화 기록법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보면 관찰될 사건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돼요. 일화가 발생 중이거나 발생 직후에 즉시 기록하는 것이 좋아요.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해야 되고요. 동일한 언어로 일관성 있게 기록해야 돼요. 즉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중심 인물의 행동과 말,
또 그걸 기록하고요. 유아의 특징적인 행동이나 말, 다른 유아들의 반응을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요. 표현된 단어나 사용된 언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또 일화의 연속성을 유지시키고 일시적인 거나 놀이 상황이라든가 일시라든가 놀이 상황, 기본 활동에 대한 정보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화 기록을 기록할 때는 여러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시간이나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특정 행동이나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건이 생긴 직후에 기록하고 언제나 기록할 수 있도록 연필과 기록 카드를 항상 가까이에 놓습니다.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게 좋지요. 대상 인물의 말과 행동을 구별해 적고요. 또 관찰 시간이나 장면, 진행 중인 활동 등 상황적인 자료들을 반드시 기록에 포함되는 게 좋고, 대상 인물의 언어와 행동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기록해야 되고, 대화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 인물이 사용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완전한 기록이어야 하며 간결하고 객관적인 편견 없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일화 기록의 장점을 보면 배경 설정이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놀이에 대한 맥락적인 상황을 알 수 있고요. 유아의 성장과 발전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대신에 사건의 완전한 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주관적인 기록 할 우려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일화 기록의 사례를 보면 이제 관찰 유아는 이선이고요. 여자아이고 언제 관찰되었는지 있지요. 선이는 유치원에 도착하자마자 역할 영역을 들어갔죠. 선이는 테이블 위에 금전 등록기를 놓았습니다. 그 후 빈 음식통 몇 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제 일화 기록을 이제 쓰는 겁니다. 은호가 들어왔다. 은호는 금전 등록기 뒤에 서서 말했다. 나 이거 가지고 놀 거야. 선이가 말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먼저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아이가 말한 그대로 따옴표를 가져와서 쓴다는 것이죠. 놀이 관찰에 기초한 일화 기록 평가의 실제를 보면은 기록과 해석과 평가가 필요한데요. 기록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랬죠. 기록된 정보는 비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판단이나 추론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해석을 보면은 관찰된 행동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를 해야 되고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해석해야 돼요. 다양한 해석이 때로는 필요한데 평가 부분에서는 축적된 관찰 자료를 바탕으로 현 상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한번 같이 보면은 놀이 관찰에 기초한 일화 기록 평가를 보면 이제 기록 단계예요. 이민선이라는 유아고요. 관찰자는 선생님 김유나이고 3년 9개월 된 여자아이고 또 관찰 시간은 15분 정도 자유 선택 활동 영역에서 민선이는 청진기를 가져와서 지수에 가서 내가 의사할게 너는 간호사 해 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인형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높이고 아가야 배가 아프니? 라고 말하며 배와 머리 위에 청진기를 대면서 지수에게는 간호사 주사 주세요 라고 말한다. 지수는 색연필을 가지고 인형에게 주사를 놓는 행동을 한다. 옆에서 놀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교사가 의사 선생님, 저는 머리가 아파요. 진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민선이와 지수는 여기 누우세요. 라고 말하고 교사의 머리에 청진기를 대면서 약을 드셔야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교사는 그렇군요. 그럼 빨리 약을 먹어야겠네요. 라고 말하고는 지수에게 돈을 내면서 간호사 선생님, 여기 진찰료입니다.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하시네요. 약국에 가져갈 수 있는 처방전을 주세요. 라고 말한다. 교사의 말에 지수는 네 잠깐만요 하고 미술영역으로 가서 백지 한 장을 가져온다. 지수는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며 민선이와 마주보며 웃는다. 자, 해석을 해볼까요? 민선이는 병원놀이에서 자신의 의사 역할을 담당하려고 지수에게 간호사를 맡도록 유도하면서 놀이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이는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물에게 아픈 상황을 가작화하면서 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배가 아픈데 청진기를 머리에 대는
진찰하는 미숙한 행동도 보였어요. 교사가 환자로 놀이에 참여하면서 놀이가 확장시켜졌어요. 유아들의 근접 발달 영역을 파악하여 간호사에게 돈을 내고 또 약 처방전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게 근접 발달 영역을 파악하는 거죠. 더 높은 수준의 비계 설정을 해줌으로써 유아들의 병원 놀이가 더 확장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는 것이죠. 자, 평가를 해볼까요? 민성과 지수는 병원 놀이에서 교사의 도움으로 놀이가 유지될 수 있었고요. 교사가 놀이 참여자로 함께하는 지원이 없었다면 놀이가 확장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 교사는 유아들 스스로가 협력적이고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경험을 제공해야 되겠죠. 다 마지막으로 영상 촬영을 통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체를 활용한 놀이 관찰, 영상 촬영이죠.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핸드폰이나 녹음기는 평가와 교수 학습 활동에 유용한 관찰 매체들입니다. 디지털 사진은 교실 내 컴퓨터를 통해 쉽게 다운받고 프린트할 수 있고요. 사진은 풍부한 정보원이고 다른 관찰 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보완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세부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놀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을 때 무작위로 찍어서는 안 되며 사진을 찍는 목적과 순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찰해야 하는 유아들의 놀이 행동을 잘 포착해야 하며 찍은 후의 사진은 놀이의 수준이나 상태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 카메라나 핸드폰 등은 역시 컴퓨터에 탑재할 수 있고 편집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비디오 촬영을 통해 놀이 관찰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요. 첫 번째, 교사가 유아 놀이를 체계적으로 관찰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요. 비디오 카메라를 관찰하고자 하는 놀이 영역에 설치해 두고 자동으로 기록하게 되면 언제든지 재생해 볼 수 있고요. 둘째, 비디오 촬영은 관찰보다 더 상세한 기록을 제공해 주지요. 놀이 유형이라든가 놀이감, 유아와 또래라든가 또 유아와 성인 간의 상호작용의 내용이라든가 사용된 언어나 몸짓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비디오 녹화는 교사들의 관찰 기술 증진에 도움을 주는데요.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두고 몇몇 교사와 함께 보면서 행동 목록표나 평정 촉도에 기록해 보거나 기록한 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놀이 관찰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넷째, 교사가 자신의 놀이 지도 기술을 증진하기 위해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촬영한 비디오를 보면서 자신의 놀이 방법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 촬영 시 주의할 점이 있겠죠. 카메라를 모퉁이에 설치하여 유아들이 놀이하는 교실 내부의 중심부가 찍히도록 합니다. 가끔씩 카메라 각도가 주요 장면들을 잘 포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촬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 촬영을 또 해보는 게 바람직해요. 이러한 시도는 유아들이 비디오 촬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마지막으로 촬영이 끝난 후 가능한 빨리 녹화 테이프를 확인해서 촬영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